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가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연휴라서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되게 좀 뭐랄까, 갈 듯 하면서도 못 가고 빠질 듯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조금 좀 높게 시작했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떠서 시작했다가 약간 밀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마감이 됐습니다. 0.49% 정도 상승했는데 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확 올라서 시작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 밀리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 움직임들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정강후약 장세였었죠. 코스피 시장도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아침에 시작했을 때보다 좀 많이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은 했지만 좀 많이 아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최근 들어서 약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장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많은 그런 시장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죠.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자, 코스닥 지수가 0.3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요 코스닥 150 지수 요거 시총 1등부터 150등까지 줄 세워놓은 거죠. 이거는 1.12%가 하락했어요. 자, 요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 그동안 좀 오른 것들 말고 안 올랐던 것들 중에 실적 좀 괜찮은 움직임 보여준 애들, 그런 애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은 정반대 모습이 나왔어요. 코스피 지수는 0.49%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0.8%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한가 3개, 2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늘 상당히 강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되는 그 농산물 관련되는 그런 섹터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죠. 설탕값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대한제당 같은 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좀 올랐다가 그냥 하한가로 장대 음선 발생되면서 그냥 하한가로 내려꽂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 계속 드리는 얘기죠.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오른 종목군들 이런 걸 쫓아갈 게 아니라 좀 이 순환매 도는 데 대비해서 안 오르고 실적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훨씬 현명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쪽에서는 210억 정도, 비차익 쪽에서는 64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차익 쪽에서는 210억 정도 마이너스죠.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조금 내렸습니다. 1원 40전 정도 떨어져서 1321원 40전 정도가 됐는데요. 자, 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당분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 5천억 정도를 샀어요. 9조 5천억 정도를 샀는데 이 중에 8조 이상이 이 삼성전자입니다. 8조 이상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의미하느냐. 어떤 섹터, 반도체 섹터가 좋아. 이러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가 좋다라고 들어왔으면 SK하이닉스도 순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를 피해서 피나놓은 자금들, 이런 자금들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 피나놨던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조금 안정되긴 안정됐는데요. 1340원까지 갔었죠. 이게 근데 136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이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 그때그때 단기적인 뭐 그런 시장은 조금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은 연휴 지나고 와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어요. 1.8%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중국 시장이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나라에 과거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분위기는 조금 좋은 분위기였었죠. 뭐 다우가 600포인트 이렇게 뜨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 오전장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계속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뭐 한 2천억 정도 그 정도 매수를 하더니 점점 늘어나더니 오전장에 뭐 한 1시 정도에 1조 정도까지 순매수가 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가 뭐 오후장 들어서 참 1조 샀는데 예, 장중에 이렇게 안 움직이더니 뭐 한 1,000억 약간 넘게 팔았는데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봉이 조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이때 제가 이날이 월요일이더라고요. 이날 방송 출연했었는데 이때 뭐 22평선 지지 혹은 뭐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뭐 되돌림 반등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 22평선을 이날 붕괴를 시켰죠. 그러면서 62평선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22평선을 딱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무산이 된 모습이고, 자, 이때는 그나마 양선이라서 뭐 조금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되게 아쉽죠. 자, 이게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22평선에 딱 닿으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21평선을 두 번 정도 저항선을 테스트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지난주 화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 정도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수급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은 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반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정도, 기관이 한 4,505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돈을 더 높게 주고 뭐 장이 쭉쭉 치고 올라갈 것 같으면 더 비싸게라도 한도 호가 더 비싸게라도 주고 사겠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주체가 전부 다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렇게 강한 수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 지금 좀 중요한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5월 두 번째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뭐 그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는 뭐 이런 움직임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은 좀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겠죠. 근데 지금 22평선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윗방향을 빨간 선인데 윗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요게 20일 전이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일 정도에 또 주가가 반등을 안 해주는 모습이면요.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22평선 자체는 안 그래도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두 번 정도 저항이 있었잖아요. 저항이 있었는데 자, 지금 뭐 이게 좀 아래로 이렇게 꺾여 내려오게 되면 22평선은 좀 단단한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좁은 박스권 정도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0선하고 62평선 좁은 박스권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든 좀 뚫려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안 시간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좀 약했죠. 자, 뭐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좀 떠서 시작했다가
떠서 시작했다가 뭐 이런 모습이라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떠서 시작했다가 잠깐 반짝했죠. 잠깐 반짝했다가 밀리고 이 고점 이거 돌파 못하고 재차 이렇게 밀리면서 오늘 미국 시장 그렇게 좋았는데도 마이너스까지 기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이 코스닥 시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은 22평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그 근처까지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떨어지고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떨어질 때 강하게 떨어지고 반등 시도를 못하면 이거는 하락 압력이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보다 상승 탄력은 훨씬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오늘 또 대신증권 쪽이죠. 매도 보고서가 나왔던데 뭐 그전엔 유진 쪽에서도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요. 자, 이거 물론 뭐 그분들이 분석을 잘 하셨을 겁니다. 저도 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기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저쪽 쫓아가면 뭐 굉장히 많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거 물론 뭐 좀 길게 본다라면 뭐 2년, 3년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너무 올라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2차 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좀 지난주 말에 좀 반짝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 제약바이오 쪽이 모멘텀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다음 달에 뭐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가 있고요. 6월 달에. 그다음에 바이오 USA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올랐을 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조금 저점에서 뭐 이렇게 순환매를 노리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짧은 형태의 매매 뭐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면 지금 대체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장중에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오늘 장중에 1,000억 이상 순매도 했었는데 오후장에 약간 줄어든 모습이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 오늘 바이오니아 같은 것들 하한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리잖아요.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인지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현물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선물시장이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오전장에는 상당히 좀 상승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자, 뭐 이 10분봉인데 자, 시가보다 양성 캔들을 뽑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요거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파니까 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 나은 거는 이 선물 시장의 경우는 저 현물 시장하고는 또 약간 틀린 모습이 나와요. 물론 저항은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키워놓고 볼게요. 자, 22평선에서 저항은 받았어요. 보시면 뭐 이쪽에서도 돌파가 살짝 됐다가 밀리는 모습이고 현물 시장은 돌파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2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외국인들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9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9,300억 넘게 매수했네요. 9,396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베팅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1,300계약 정도 그 정도 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규로 장이 오를 거야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매도를 쳤던 거 뭐 이런 부분이겠죠. 매도를 쳤던 거 뭐 그거를 좀 이렇게 청산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선물 시장에서 거의 뭐 조 단위 가깝게 이렇게 뭐 하루에 막 이렇게 순매수도 하고 순매도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이게 연속성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 주가가 22평선을 좀 상향 돌파를 하고 거기서 안착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뭐 조금 샀다가 좀 팔았다가 조금은 아니죠. 1조 가까이니까 좀 팔았다 좀 샀다가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뭐 돌파하고 좋은 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 날이죠. 근데 뭐 이번 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푸 쪽은 뭐 그렇게 큰 수급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콜 쪽도 누적 수급이 그렇게 크게 좀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만기는 뭐 굳이 이 옵션 포지션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킬 만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만기 관련해 갖고는 옵션 만기 관련해 갖고는 시장에 뭐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업종별로 조금 특징 업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자, 2차 전지 섹터 한번 보면요.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서 4월 11일 날 82만 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거의 근처까지 가면서 좀 갔다가 밀리는 모습이었죠. 자, 이게 장중에 음선을 그렸다라는 거는 장중에 그만큼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뭐 시작이야 갭으로 시작했든 어떻게 했든 장중에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쌍봉 형태가 나오고 있죠. 오늘 22평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그냥 단기적으로 좋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BM은 더 약하죠.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31만 5천 원 고점 찍고요. 자,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2평선 자체가 빨간 선이 좀 있으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20선은 내려오고 60선은 올라오고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든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소재 쪽 이런 쪽은 뭐 기간 및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 뭐 아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주도주로 이렇게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은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크게 물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다음 달에 저 뭐 학회들 뭐 이런 것 학회하고 행사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매수해서 고생 안 하고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게 훨씬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특징 섹터를 조금 선정을 해봤는데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능성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저 2주 전에 야인시대에서 저 농산물 섹터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그때보다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자, 제가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입니다. 자, 올라갔을 때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서 좀 매매를 해보면요. 결국은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에 뭔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미리 들어가면 가장 좋은 그런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농산물 섹터 뭐 이런 쪽은 아직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흑해 곡물 수출하는 거요.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하는 거 요거를 지금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3월 이때 2번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5월 18일 날이 만기예요. 5월 18일까지입니다. 곡물 협정 돼 있는 게 수출 허용해 줄게라고 돼 있는 게.
자, 근데 여기서 뭐 지난주에 협상이 있었어요. 터키에서 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대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대표하고 러시아는 관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저 의회 의원들이 온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쪽에서 뭔 얘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의원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었어요. 국기를 흔드는 걸 보고 그 러시아 쪽 관리가 이 국기를 뺏었답니다. 뺏었는데 뺏어갖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크라이나 저 의회 의원이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때렸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곡물 협상이 그렇게 뭐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곡물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들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설탕 가격이 막 올라간 게 인도나 중국 남부 그런 쪽에서 사탕수수 재배가 잘 안 되니까 뭐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는 엘니뇨 현상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 저 2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대충 웬만큼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샀으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오른 거를 제외하고 덜 오른 쪽들 이런 쪽을 공략을 해보시면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섹터는 방산 쪽 섹터를 또 봐야 되겠죠. 자, 방산 쪽 먼저 한국항공우주를 보게 되면 이 한국항공우주도 좀 음선을 그렸어요. 자, 근데 요거는 뭐 저 대통령께서 미국을 갔을 때 그런 모멘텀이 나왔죠. 미국 해군기 해군 저 훈련기 요게 대한 입찰이 지금 올해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일이에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해군 입찰기 해군에 대해서 훈련기에 대해서 입찰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T-50이 아마 거기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로키드 마틴하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약 400대에서 500대 정도예요. 자,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미국 공군기의 경우에는 보잉 컨소시엄이 따갔어요. 근데 뭐 가격을 턱없이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 결함이 발생되고 뭐 저거를 결함을 수정했다, 고쳤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한데 결함이 발생이 되고 막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길게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재료가 하나 있죠. 지금 KF-21 자, 이거 차세대 우리나라에서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근데 4.5세대 전투기라 그러는데 이게 뭐 지금 미국에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는 안 파는 비행기가 미국이 F-35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F-35 성능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미국 쪽에서 폴란드 쪽에서 F-35 지금 개발 단계인데 지금 여기서 폴란드 쪽에서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제안서가 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생산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8천억 정도를 입금을 안 하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폴란드 쪽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4.5세대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텔스 기능도 넣고 그러면 5.5세대 전투기로 이렇게 좀 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KF-21 같은 경우는 2026년이 개발 완료가 될 텐데 상당히 좀 지금 개발도 다 되기 전인데 상당히 여러 국가에서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하나, 방산주 하나 더 보면 풍산을 보는데 이제는 이제는 조금 좀 매수를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22평선에 딱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는 포탄이 될 거예요. 포탄을 만드는 회사는 풍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도 지금 내일이네요. 5월 9일 날 바이든하고 미국 하원 의장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싸움이에요. 자, 지금 이거를 부채 한도를 좀 그냥 지금 그냥 높이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대선에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공화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5월 9일 날 만나고 나면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협상할 시간들이 상당히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 하면 뭐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요게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뭐 동결 확률이 90%. 그다음 5월 달에 7월 달에 인상 확률 동결 확률이 56%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부터 확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CPI가 전달에 5%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달도 예상치가 5%입니다. 즉,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정도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거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거를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 60선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만, 자, 뭐 이거를 또 아래로 깨고 내려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락했을 때 대응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시장을 약간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만 공략을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